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그 상을 받으신 많은 그 수상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정말로 노고 많으셨고 또 좋은 열매 앞으로 계속 맺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연차대회 주제도 다양성이 꽃피는 포용적 그 연구 생태계에 대한 그런 주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요즘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생태계에서의 다양성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다양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보면 diversity를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상태, 특히 집단이나 조직에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포용, 인클루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성의 포용까지를 넣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그 논의나 생각이 비교적 역사가 깊지 않은 거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사실은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거의 뭐 그 생물권이 진화하고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개념이죠. 그래서 다양성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그 군집, 포퓰레이션이나 또는 생태계, 이코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의 변이, 베리에이션 또는 차이를 의미하고 또 이게 있어야만 그 생물 군집이나 생태계가 생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종 내에서의 다이버시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종이라고 하면 서로 메이팅을 할 수 있는 그 그룹을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 굉장히 그 다이버시티를 많이 유지하는 게 생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형질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유전형이 동일하다면 이거는 그 환경이 바뀔 때 그 환경에 바뀐 환경에서 다 몰살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 내에서 조금씩 다른 개체들을 유지해야만 환경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있고 그 개체가 다시 인구수를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고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종이 계속 그 어떤 개체들이 달라지면서 또 그 달라진 개체들이 어떤 어떤 그 로케이션에 따로 모여 있으면서 거기서 또 아주 달라지면서 결국은 종이 여러 종들이 생겨나는 종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게 지구 생태계의 그 종 다양성, species diversity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개체가 다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다양성이 없으면 생물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양성을 인간 사회에서 의미를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다양성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서 그 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한 정의를 예를 들어보면 다양성은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 가치관, 행동 양식 또는 이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개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경험, 가치관, 행동 양식까지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존이라는 말이 이제 포용까지를 그 내포하는 그러한 정의라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 차이 또는 다름이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이 큰 유익이고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제학 분야에서들도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그 스콧 페이지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그
생각에 의하면은 다양성은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단적 다양성은 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파워풀하다라는 걸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그 논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다양성은 능력을 이긴다. Diversity trumps ability. 여기 트럼프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성인데 그게 동사로는 이긴다, 뭐 승한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diversity trumps ability 해서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라는 그런 많은 그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인식의 차이, 이건 이제 내적인 차이죠. 인식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identity difference, 외적인 차이도 이익을 가져온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과 팀워크가 점점 중요해지는 모든 조직 환경에서 이런 다이버시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경제 이론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의 경쟁력을 다양성과 같이 연결해 보는 그런 여러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018년에 낸 리포트를 보면 그 8개 나라의 1,700개의 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양성, 업종이든 학력, 성별, 연령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된 그 다양성 지수가 평균 이상인 기업과 그다음에 평균 이하인 기업들을 비교를 했더니 그 평균 이상인 기업이 그 이하인 기업보다 거의 20% 높은 수익률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강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그러한 데이터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킨지 그에서 계속 그 주기적으로 이 다양성에 대한 그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그 성별 다양성이 상위 25%인 기업하고 그다음에 하위 25%인 기업을 비교했을 때 그 수익률이 상위 기업이 25% 더 높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코릴레이션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임원을 30% 이상 보유한 기업은 10%만 보유한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가 거의 50% 정도 높더라 하는 그런 이제 그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다양성은 굉장히 높은 그 코릴레이션을 그 상관관계를 갖는 거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고무적인 것은 그 자산운용사 중에 이제 제일 그 세계적으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의 7조 8천억 달러의 자산을 굴리고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고 하는 그런 자산운용사죠. 여기서 2021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상 기업의 인종이나 성별 구성 등 다양성을 투자 기준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 대처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그 파워풀한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코드십을 작년부터 제시를 하고 특히 아시아 기업의 경우에는 여성 이사진의 비율 등을 우선적인 다양성 지표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업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그 여성 임원하고 관련해서 그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일종의 강제 규정 비슷한 그런 게 북구에서는 2000년대부터 북유럽에서는 한 2000년대부터 이것이 이제 쭉 그 정착이 되었고 일본도 2015년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에 자본시장법 특례 조항으로 2조 원 이상의 기업에는 적어도 한 명을 임원을 둬라 하는 이제 규정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2조 원이면 굉장히 큰 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위 200개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2.7%인데
이거는 미국의 수치에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유리천장 지수라고 해서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의 29개 나라에 일하는 여성의 어떤 환경을 유리천장 지수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10년 연속 최하위, 10년 동안 29개국 중에 29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도 이사진에 여성이나 소수자를 적어도 한 명 이상씩 뽑아야만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상장법인 2,200개 중에 여성 임원을 한 명이라도 갖고 있는 기업이 한 36%입니다. 이 얘기는 60몇 프로는 여성을 임원으로 한 명도 못 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이게 이제 초기에는 인종이나 성별, 신체적 차이, 종교, 국적 등으로 그런 어떤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배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소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조직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인사 선발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의 다양성을 늘리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뽑아만 놓고 전혀 포용하지 않는, 그리고 전혀 소속감을 느낄 수 없게끔 하고 은밀하게 배척을 한다면 그거는 뽑아놓나 마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점점 이 다양성 가치가 이제는 inclusion and equity, 그러니까 포용과 평등 의식, 그래서 집단적인 편견을 타파하고, 그러니까 배척을 타파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편견을 갖는 거를 타파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공정한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다양성 가치가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non discrimination 전략에서,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않는 배척을 하지 않는 그 전략에서 통합적으로 포용하는 integrated inclusion의 방향으로 지금 다양성 가치가 진화가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다양성, 포용성을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양성 대응에 따른 우리 조직의 상태를 보면은 가장 낮은 상태는 다양성이 없는 상태죠. 이 경우는 차이를 지닌 구성원은 동화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해버리거나, 그래서 아주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그런 다양성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거기서 조금 진보한 게 이제 다양한 구성원이 혼재를 하지만 여전히 암묵적인 배척과 차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약간 다양해졌는데 실제로는 암묵적인 그런 차별과 배척이 있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많은 집단이나 조직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포용적인 상태라는 건 서로 다른 개인들이 서로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 다양성 자체가 조직 성장이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그게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연구 생태계에서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위해서 다양성이나 포용성 증진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창의적 개인 기초 연구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바텀업 리서치 또는 연구자 주도 리서치 드리븐 리서치, 연구자 주도 연구 또는 뭐 자유 공모형 연구 또는 풀뿌리 연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창의성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의미하죠. 이제 물론 정부에서는 큰 목적을 가지고 큰 묶인 그런 대그룹의 그런 과제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 기초연구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다양성 포용성 증신이 필요한 영역이 여성 연구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진과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부분, 또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부분, 보호학문에 대한 부분, 또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 또는 다학제 공동연구, 이 경우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한 다학제 공동연구, 그리고 포용적인 연구실 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성, 포용성 증진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슈들을 짚어보면, 먼저 그 첫 번째 이슈로 풀뿌리 기초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최근에 그 정부 연구비가 이제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 연구비의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R&D, 정부의 R&D 예산은 약 30조입니다. 출연연이 그중에 40% 정도를 쓰고 있고 대학이 약 2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32%, 그다음에 산자부와 방사청이 합쳐서 한 34%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조 원이 19조에서 29조 거의 30조로 5년간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뿌리 기초 연구를 많이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예산도 5년간 4.7조에서 8.4조로 3.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증가인데요. 그 증가의 상당 부분은 이제 소부장 대응하는 그 일본이 반도체 그 부품 블락을 하면서 생긴 소부장 연구, 그다음에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 해서 DNA 연구, 또 빅3 연구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연구, 이런 것들의 연구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초 연구가 5년간 1.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인력 양성, 특히 산학협력 인력 양성으로 교육부 예산이 늘어났고, 위기 대응과 미래 대비 연구들 다 합쳐서 이제 5년간 3.7조가 늘었고, 기초 연구는 그 중에 이제 1.2조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 그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의 경우는 정부 전체 연구비를 볼 때는 그 2017년 그때는 16년 때는 약 6%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 그 가을에 연구자들이 이게 그 창의적으로 자유공모, 자기가 그 이 프로포저를 내서 그걸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그 기초 연구를 받는 기회가 너무나 점점 적어지면서 너무 연구비가 부족하다 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청원 운동을 시작한 게 2016년 9월입니다. 이때 그 서울대 의과대학의 호원경 교수가 일종의 경문을 만들고 그걸 불익이라는 생물학 그 정보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비가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걸 늘려줘야 된다는 또 그 서명을 받았는데, 뭐 굉장히 짧은 기간에 1000여 명이 넘는 이제 서명을 받고 그거를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그거를 본회의에서 그 청원을 채택을 했고 정부에 이 청원을 받아들여 주기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거는 그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그 5년 동안에 이제 1.2조 원이 그 2배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가 많이 늘게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연구자의 어떤 양적 규모를 확보하는 데는 지난 5년간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은 그 추이가 조금은 더 진행이 돼야만 이제 그게 이제 안정 궤도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양성 이슈 두 번째는 여성 연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위젯에서 나온 그 보고서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젯이 계속 이런 보고서들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성이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박사 졸업하고 신규 채용되고 재직하고 과제 책임자가 되고 관리직이 된 그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의 비율이 학사 졸업
한 30% 정도라면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의 그 여학생이 한 32% 정도라면 관리직이나 연구과제 책임자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죠, 남녀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30%건 그게 40%건 과학기술계의 이공계의 여학생이 졸업을 하면 전문직을 갖고 과제 책임자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직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쭉 지속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오늘 그 수상한 분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위젯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정부도 노력을 하는데, 그게 계속돼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연구비 이슈도 있습니다. 이 이제 통계를 보면, 이 통계는 이제 연구재단에서 대학의 연구활동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대학에 있는 교수들, 4년제 대학 교수들의 1인당 평균 연구비를 보면 이공 분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에서 남성은 1인당 1억 5,900만 원이면 여성은 6,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인문사회 분야는 남성이 2,600만 원이면 여성은 1,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공계건 인문사회건 여성 연구자가 남성 연구자에 비해서 평균 1인당 받는 연구비가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소위 말해서 매튜 이펙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태 효과. 이게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에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뺏긴다라는 그 기절만 딱 따와갖고 전후좌우 없이 그것만 따와서 이제 이런 표현을 붙였는데요. 마태 효과. 이거는 연구비를 많이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또 더 많은 연구비를 가져오고 해서 결국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튜 이펙트를 빨리 끊어야지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효과의 근저에는 소위 말해서 마틸다 효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발명가이면서 그 참정권 운동가였던 마틸다 게이지를 이제 이름을 따서 마틸다 효과인데, 이거는 그 과학의 역사에서 여성 과학자의 기여를 공공연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무시해온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성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거나 여성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가, 그런 생각을 남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학기술 분야 과제 수행 현황 보면 그 총 과제 책임자 중에 한 10%가 PI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대안 과제의 경우는 이제 한 6.7%. 그나마 이거는 이제 공공 연구기관에서 출연연 등에서 오히려 그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그 측면은 스템 분야, 특히 공학 분야에서 너무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국 대학원 박사과정생입니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학 분야에는 여성이 한 20%, 자연과학은 한 40%, 의학 부분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공별 여교수의 비율을 보면 공학 분야 5%, 자연과학 24%, 그다음에 의학학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하고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017년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2020년 데이터도 이 퍼센트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교수의 그 퍼센티지는. 그러니까 현재 재학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의 이 비율까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잡을 잡게 되고 할 때 이제 그 풀이 이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야지 될 텐데 하여튼 갈 길이 아직은 멉니다. 제가 그 아시아 공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모임에서 이런 이제 이 차이를 느끼게 됐는데, 이 서울대학의 자연대 공대의 여학생 학부의 비율을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자연대가 한 20%,
공대는 13%에서 12%로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공대 여학생이 너무 적은 거죠. 여교수는 뭐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아시아래도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공대의 경우는 공과대학이죠. 공대의 경우는 대학원의 33%, 학부의 26%가 여학생입니다. 하버드나 MIT 같은 데도 50% 대학원, 그러니까 이공계 50%가 여학생입니다. 대학원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30%까지 학생이 있는데 그리고 교수는 10%가 여교수입니다. 대만도 공과대학의 여교수가 9%는 됩니다. 근데 우리는 4%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더 마음이 한 건 공대 여학생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저게 적어도 3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양성 이슈의 또 다른 이슈는 비전임 연구자입니다. 비전임 연구자는 매우 많은데 대부분이 눈에 안 보입니다. 서울대학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전부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연례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인데요. 테뉴어 트랙에 있는 전임 교원이 2,200명인데 비해서 비전임 교원 연구원은 거의 2배 수준입니다.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비전임 교원은 학교에 있는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 또는 포스닥들, 연구교수, 강의교수, BK 교수,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진 비전임들이 사실은 전임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 현황이나 실태 파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정부나 이거는 대학이나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인원이나 고용 조건, 근무 환경, 교육 및 복지 지원 등에 대한 그런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속 고용이 가능한 직무군으로서 그게 정립이 되고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고용에 대한 제한 때문에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연구 교수, 기술 기능직, 테크니션이나 오퍼레이터들, 연구비 관리직 등이 지속 고용이 가능한 그런 직무군으로 정립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슈는 외국인 연구자입니다. 재작년에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해서 5천만 명 중에 25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5%가 외국인이면 그 정의상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생 학위과정 10만 명, 연수과정 6만 명. 그런데 연구자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포용적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라는 거를 이제 한 문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에서 다양성 관련된 그런 기구들이 서울대학에서 2016년부터 이제 다양성위원회가 생겨서 계속해서 통계 자료와 보고서를 내고 있고, 카이스트가 그 다음에 포용성위원회가 생겨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이 2019년부터 보고서와 또 에세이집을 매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시립대 등이 자발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도 다양성위원회를 2020년에 이제 출범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재단은 과제의 다양성, 심사자의 다양성, 연구 책임자나 연구자의 다양성, 또 소속 기관의 다양성 등을 이제 살펴보아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연구재단으로서는 최고의 창의적 성과는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건강한 생태계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프린시플 하에 연구자 중에서 과소대표된 집단의 참여를 늘릴 방안, 평가자와 전공 분야 RB 전문위원들의 구성의 다양성, 그다음에 분야 간 실질적 융합 연구 확대 등등의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기후 변화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여성과 외국인, 다중 경력자 등 다양한 인재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저항과 관성이 있는데 전문직 여성들의 연대의 힘, 연대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을 위시하여 많은 각 여러 관련 단체 또는 그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 이런 쪽으로 다양성 가치를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 열심히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